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려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41살 광모 씨를 추적하던 중 용인 한박산 인근에서 곽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360여 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대적인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으로 검찰이 3차례의 불법 수사를 벌였지만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일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에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부실 수사의 축소 은폐 정황까지 드러났는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가 실제 사건 은폐에 개입했는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오는 31일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등 서울 5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각종 부적격 행위를 하다 적발돼 수사 의뢰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조사 결과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예산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여행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렸고 1명은 숨지고 다른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용의자의 차량이 발견된 용인시 한박산 근처에서 이 시각 현재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용의자 차량이 발견된 거면 행방도 찾은 겁니까? 네, 아직 사건 발생 18시간이 지났지만 이 용의자 행방은 아직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사건은 어젯밤 9시 반쯤에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원룸에서 38살 권모 씨와 41살 장모 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여성인 권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남성인 장 씨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서 41살 광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아직 곽 씨가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CCTV 등을 통해서 행적을 쫓은 경찰은 경기도 용인시 한박산 부근에서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세워진 곽 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 살해 용의자가 잠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박산 부근에는 대학교 2곳과 주택가가 있어서 2차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일단 곽 씨가 차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 계속 수색이 진행됐는데 한때 경찰 헬기까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은 현재 인원을 더욱 늘려 36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도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남성입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경북 구미시 진평동 원룸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20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불에 쌓여 숨진 상태였고 얼굴과 팔, 다리 등 온몸에 맞은 상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2달 정도 함께 살았던 23살 B씨 등 2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대적인 민간인 불법 사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3차례에 걸쳐 수사를 벌였죠. 수사가 미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역시 부실 수사의 축소 은폐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가 실제로 사건 은폐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였던 것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민간인들을 대대적으로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우선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불법 사찰을 당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한 사건 수사. 이후 사찰 의혹이 확대되면서 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 이후 수사 의뢰에 따른 1차 수사. 마지막으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진행된 2차 수사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수사가 적절했는지 진상 조사를 벌였는데요. 결론은 부적절하고 축소 은폐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비선조직이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정치 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거사위는 대포폰 수사 기록이 누락된 점 등으로 볼 때 윗선 개입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민간인 사찰을 알았을 가능성이 컸지만 형식적인 서면 조사에 그치거나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수사 당시 청와대나 여당 정치인의 압력이나 개입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2차 수사 때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경동 전 주무관의 USB 8개 행방이 사라져 의문으로 남기도 했는데요. 대검 중수부에 전달된 뒤 당시 수사팀 검사도 현재까지 USB의 소지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과거사위는 대검 중수부가 USB를 가져가 수사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증거언익 등 의혹에 대해 감찰이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중요 증거물 여러 개가 수사 과정에서 없어졌다면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과거사위의 발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네, 이른바 방송 장악 사건, 민간인 사찰 조직을 활용해서 방송까지 개입했다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사위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예,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12년 2차 수사를 시작한 이후 YTN 노조는 두 차례에 걸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처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청와대와 지원관실 공무원들이 언론인과 방송인들을 불법 사찰한 후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인을 통제했으며 이에 대한 파장으로 YTN 경영진이 노조의 우호적인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YTN 기자들은 총리실 사찰 문건과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노정면 당시 노조위원장 등이 대량 해직은 물론 부당하게 체포를 당했고 이명박 정부가 YTN 등 언론을 사찰하고 탄압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살펴본 결과 구본홍 전 YTN 사장이나 이사회 등을 상대로 인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노조와 회사의 주장이 대립되고 진술이 불일치하지만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었고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서둘러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사위는 YTN 사장 인사 청와대의 개입 등과 관련해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미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이 시각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대의원 대회입니다. 집행부는 민주노총이 사회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며 대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내부의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네, 한영규입니다. 네, 지난해 10월 대의원 대회는 정족수 미달이었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정족수를 넘겨서 대의원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정기 대의원 대회 사전 행사를 시작했고 본회의는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전체 대의원은 1270명인데 1000여 명이 참석 중입니다. 대회 성사를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훨씬 넘겼습니다. 지금도 대의원들이 계속 참석하고 있어 참여 대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오후 6시쯤 상정돼 한두 시간 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지난해 10월 대의원 대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었는데요. 오늘은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경사노위 안건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민주노총 집행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늘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결정될까요? 네, 일단 조건부로 경사노위 참여를 제한하는 안이 제출됐습니다. 민주노총의 8개 산별 대표들이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고 노동기본권과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를 계약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면 경사노위를 즉시 탈퇴하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조건부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경사노의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다음 달에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입법을 강행하면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전격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오히려 탈퇴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오는 31일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법 전면 개정, 노동시간 제도와 관련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논의 목적이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있다며 하지만 최근 사용자 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6개 안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내용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내 파업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입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오는 31일 회의에서 이 같은 사용자 측 주장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하려 한다고 보고 이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한윤규입니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지난달에 발표됐습니다. YTN의 실태 취재 결과 카메라나 GPS를 이용한 기밀 유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구멍 뚫린 군 보안 실태 이승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달 중순부터 부대 안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장병들에게 지급된 보안용 스티커입니다. 카메라에 부착해 촬영을 막기 위한 용도입니다. 하지만 장병들은 제대로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안 붙이잖아. 그냥 다 쓰고 있는데 군사 기밀 같은 거 그거 부대 위치라던가 부대 안에 막 장비 이런 것들 찍어가지고 막 자기 딴에는 그냥 이거를 친구들한테 올려주려고 막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렸는데 한 번 스티커를 붙였다 떼면 배경색이 바뀌는 보안 기능도 있지만 있으나 말합니다. 제 스마트폰에 보안 스티커를 붙여봤더니 하루에도 몇 차례나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대 안에서는 물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언제든지 보안 스티커를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티커를 구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뗀 다음에 다시 스티커를 구해서 붙이고 그럴 수. 휴대전화, GPS나 녹음 기능을 이용한 군사 기밀 유출에는 아예 대책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도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민간 업체에 의뢰해 카메라와 GPS의 작동을 차단하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앱 개발은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 그런데도 서둘러 휴대전화 이용부터 허용한 겁니다. YTN이 입수한 국방부 문서를 보면 지난해 실시한 2차례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앱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무시됐습니다. 그동안 기밀이 유출된 사례가 없었다는 게 예정대로 사업을 강행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잘 교육을 하고 이제 그 마지막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분명히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그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엄정하게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병사는 전체의 30%에 달하는 12만 명. 이어 다음 달에는 50%, 그리고 4월부터는 전 장병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보안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한 국방부. 이 때문에 지금 이 시각에도 군 보안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보안도 문제지만 장병들이 내야 하는 휴대전화 요금도 논란거리입니다. 국방부는 일과 시간엔 휴대전화를 쓸 수 없는 병사들의 사정을 고려해
저렴한 요금제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병사들의 부담만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병들에게 스마트폰이 허용된 시간은 평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46시간으로 민간인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는 통신요금은 민간인 못지않습니다. 원래 쓰던 요금제 하루에 2,000원 주면 무제한으로 쓰는 거예요. 하루에 6만 원 정도 되네요. 설문 결과 월 4만 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병사는 전체의 78%입니다. 군대는 보안상 와이파이가 허용되지 않아 사실상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써야 해서입니다. 평일에 2시간 정도 쓰고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있어요. 사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덜 쓰시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깝거나 이런 거는 안에서 쓰는 것도 아깝다고. 국방부는 오는 4월쯤부터 월 3만 원 수준의 장병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요금제를 만들 의무도 없고 오히려 늦어질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는 통신사들은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카메라 작동을 차단하는 보안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를 어떻게 할지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관련 예산이 없고 통신사도 떠안기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결국 장병들이 월 1,000원가량의 웹요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부가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다고 해서 요금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또 같이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이 협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좀 더 지켜봐달라네. 육해공군 전장병 38만 명이 월 5만 원 요금제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군대 내 스마트폰 허용으로 통신사가 추가로 버는 돈만 1년에 2천억 원입니다. 국가에 봉사하는 장병들을 위해 통신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저렴한 장병 요금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논란이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옮겨붙었습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한국당은 황교안, 오세훈 두 사람을 둘러싼 출마 자격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논란이 자유한국당으로 확산된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송원석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둘러싼 겁니다. 경북 김천 지역구인 송원석 의원은 김천역 인근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그리고 국회의원 재직 중이던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천역 주변을 지나는 철도 사업에 힘을 써서 이익을 도모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또 지난해 예결특위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은 친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포함된 역량 강화 대학 사업에 이에 지원을 늘리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파악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즉 두 의원 모두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재산상 이해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해충돌이 아니라면서 정부와 여당의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범죄 행위와도 다름이 없는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을 두둔하고 묻으려 한다면서도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는 조사해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수조사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과 친인척 재산, 상임위 발언 등 의정 활동의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박광훈 최고위원도 송원석, 장제원 두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라며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 자격을 둘러싼 당내 잡음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분위기라고요. 네,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의 석상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져 지도부가 제지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최근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유력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비대위 외부위원과 현역 의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당헌과 당규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자격을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 당원만 가질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현호 비대위원과 이만희 의원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기성 정치인이나 유력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당원 당규가 간대한 것입니까? 예외를 적용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선거입니까? 누구든지 출마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침체에 빠진 또 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로 말을 아끼자면서도 규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당헌 당규 그 자체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일종의 말하자면 그것을 지키자는 이야기를 갖다가 형식주의적인 그런 논리로 치부하는 그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을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당권 주자들은 당헌 당규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며 출마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헌 당규 유권 해석의 기능을 가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인 한선교 의원은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는 의원총회에서 검토 결과 황교안, 오세훈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논의와 결과가 나올지 더욱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또 SNS를 통해 내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힌 황교안 전 총리와 31일 출판 기념회를 갖는 오세훈 전 시장은 한국당 여성연대 워크숍에서 만났는데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오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하며 긍정과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월 4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47.7%, 부정평가는 45.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긍정평가는 1.4%포인트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0.1%포인트 오른 결과입니다. 긍정, 부정평가의 격차도 2.0%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62.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에서는 잘못한다는 평가가 55.2%로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20대는 지난주보다 긍정평가가 5.6%포인트 하락하며 50% 아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고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영남과 강원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38.7%로 나타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26.7%를 기록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5.5%, 정의당은 8.1%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행보가 부각되며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 반면 정부 여당은 손혜원 의원 논란과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 등에 따른 논란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고액 선물 수령 여부를 점검하고 대낮에 금주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단속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최근 직원들에게 설 명절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정 금액을 넘는 선물이나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는 지침도 담겨 있었고 일부 직원이 평일 점심때 술을 마시는 관행도 엄격하게 금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와대 직원의 음주운전,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 등 각종 기강해이 논란이 이어진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서울 5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각종 부적격 행위를 하다 적발돼 수사 의뢰됐습니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예산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비리가 적발된 조합들 어딘지 짚어주시죠. 네,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조사를 벌인 5개 조합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와 대치쌍용 2차, 개포주공 1단지, 흑석 9구역과 임은 3구역입니다. 먼저 조합 운영과 관련된 94건이 적발됐습니다.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5개 조합 모두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나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예산 회계 관련 부적격 사례만 44건에 이릅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처리하는 등 용역 계약과 관련된 비리는 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 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 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 의무를 위반한 조합도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등 시공사 입찰 관련 비리도 13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적발된 조합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네, 국토부는 우선 전체 107건 가운데 도시정비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16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회 의결 절차를 위반했거나 정보공개 목록을 누락한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1차 입찰 제안서나 수익계약 입찰 제안서 내용이 다르거나 공사비 세부 내용 누락 등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합 임원이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당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3천만 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나 사업 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과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하린입니다. 신입사원 채용 때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장 출신 A씨와 전 부사장 등 모두 4명을 업무 방해와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상급자나 지인, 주요 거래처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채용 지원자 6명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남녀 성비를 맞춘다는 이유로 여성 지원자 20명의 성적을 낮춰 불합격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에다가 독감 등이 이어지면서 올해 설 선물은 건강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챙기는 건 물론이고 환경도 고려해 친환경 포장도 유통업체마다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을 앞둔 백화점 식품관에 다양한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습니다. 특히 건강식품 판매대에는 어르신 등의 선물을 사러 온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부모님들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죠. 한우와 굴비, 과일 등에 밀려 잠시 주춤했던 건강식품의 인기가 2년여 전부터 다시 살아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홍삼과 꿀, 수삼, 영양제 등인데 찾는 사람이 늘면서 백화점들도 다양한 기획 상품을 내놓고 설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메르스 확진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에보다 증가가 했기 때문에 홍삼, 비타민, 건강즙, 꿀, 수삼 등 다양한 품목의 건강 상품들로 고객의 관심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치 곤란한 쓰레기였던 선물 세트 포장재는 재활용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소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정육 가방에는 어깨끈을 달아 나들이나 캠핑 갈 때 보냉 가방으로 다시 사용하고 단단한 종이 재질의 과일 상자는 수납함으로 만들어 쓰기 쉽게 절개선을 넣었습니다. 아이스팩은 충전재 대신 물로 속을 채우고 유색 플라스틱은 색을 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무나 스티로폼 대신 가능한 한 종이 사용을 늘린 것도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입니다. 재사용을 할 수 있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패키지로 지금 전환을 했고요. 더 지금은 일부지만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람과 자연의 건강을 동시에 내세운 선물과 포장이 대거 선보이면서 설 선물 풍속도도 이에 걸맞게 바뀌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설 연휴가 포함된 1월과 2월에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피해를 겪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월과 2월에 접수된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 구제는 지난 2016년 274건에서 지난해 32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운항 지연과 취소 때의 보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과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이용 거절과 환급 거부 등이 주요 사례입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를 선택할 때에는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를 봤다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회사 오는 그런지 몰라고. 안 된만 원은 그 생긴 거부터가 뚱해가지고 자식아 그거 살쪄가지고 이게 애비가 뭐하는 놈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웃긴 들이네 이거. 어디서 굴러먹다 온 들이 그냥 자꾸 내 앞에서 이따위로 일하고 있어. 선고 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실 말씀 특별히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운전기사분들에게 특별히 이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오늘 선고개에서 나왔는데 그 운전기사 6명에 대해서 지금 공소가 된 사실인데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질책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 어떠세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쉽지 않다 진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선고 나왔는데 그래도 피해자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피해 다니시는 수가 없어요. 이제 재판의 결과는 안 돼. 일부 피해자들은 계속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렇게까지 피해 다니실 이유가 있나요? 좀 그만하자. 진짜 오랜만에 운동하네. 이거 뒤로 빠꾸 하면 네가 박치기라니까 속도를 늦추거나 빵빵 해야지. 이거 뒤로 빠꾸 하면 네가 박치기라니까 속도를 늦추거나 빵빵 해야지. 이럴 때 조심해. 어? 네.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란 말이야, 임마. 그냥 똑같은 속도로 가지 말고. 근데 왜 거기 가서 서 있어, 임마? 늦어서 가는데 지금. 쭉쭉 따라가, 쭉쭉. 거기 볼 거 없고. 왼쪽에서 오는 차 신경을 써야지 왜 다른 차 신경을 써? 이 같은 놈아. 왼쪽이 오는 차인데. 거기 서 있으면 되니, 임마. 아, 이건 머리 더럽게 나쁘네, 거. 이건 머리 더럽게 나쁘네, 거. 찜찜하냐, 여기.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가고. 아니, 뭐가 바쁘다고, 임마. 거기 갔다 오는데, 어? 5.18 계엄 군경 70여 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폭도의 습격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고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끼리 총을 잘못 쏴 9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상한 영광급 장교는 폭도의 습격으로 다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현행법 해석으로 충분히 박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벌 대상인 가해자가 국가유공자로 둔갑되어 있는 모순적 사항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씨 등에 대해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 1997년. 하지만 그 과정에 동원된 계엄군은 여전히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현충원에 안장된 계엄군의 묘비에는 전사자로 돼 있어 광주 시민을 총칼로 진압한 게 전쟁이 되는 셈입니다. 전달해 주신 내용들이 이제 하나도 좀 허투루 되지 않게 저희가 각 부서들과 잘 요거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정부는 국가유공자 대상을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지만 5.18 계엄군에 대한 재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전 중 부상 사망한 사람의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이므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류 조작 사례까지 드러난 만큼 확실한 법률 개정을 통해 5.18 계엄군 유공자의 재조사와 지정 취소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5.18 진압에 관련된 계엄군들이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5월 광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5.18 계엄 군경은 73명.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내년 안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계엄군의 유공자 지정 취소 등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필리핀 최남단 홀로섬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연쇄 폭발물 테러가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110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 최남단 홀로섬의 한 가톨릭 성당. 이곳에서 일요일 오전 미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폭발물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본당 내 산산조각 채 나뒹굴고 있는 의자와 집기들이 당시 폭발의 충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폭발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어 군경이 출동해 성당으로 들어가는 사이 출입구 부근에서 또 다른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 폭발은 성당 앞 오토바이에 장착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테러로 최소 20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망자가 민간인 15명과 군인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111명 가운데도 민간인이 90명으로 민간인 피해가 더 컸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필리핀 보안당국은 사건 현장에 성당으로 향하는 도로를 봉쇄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인구 비율이 높은 필리핀 남부 일대는 IS를 추종하는 반군 세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발물 테러가 발생한 홀로섬도 IS 연계 무장 세력인 아부샤아프 조직의 주요 활동 무대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사건의 배후라고 자처한 조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이란에서는 싱크홀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도한 지하수 이용이 주된 원인입니다. 곳곳에서 생겨나는 거대한 싱크홀 때문에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들판에 마치 미사일 폭격을 당하거나 운석에 맞은 듯한 거대한 싱크홀이 보입니다. 최대 60m 깊이까지 파인 싱크홀에 물이 고여 있기도 하고 쌍둥이 싱크홀이 나란히 발생한 곳도 있습니다. 토지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마치 협곡처럼 땅이 파이기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지하수를 끌어올린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یه فضای خالی بین دانه‌های خاک ایجاد میشه. یواش یواش اینجا منطقه بار فشاری که از بالا فشار میشه باعث میشه این خاک‌ها به هم بچسبه و یواش یواش منطقه ریزش کنه و شکاف ایجاد بشه. 땅꺼짐 현상은 도로 주변은 물론이고 수도 테헤란 등 인구 밀집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نرخ‌های بسیار بالایی است و خیلی جاها هم جایی هستن که جمعیت زیادی درش سکنا دارن و بعضن زیرساخت‌های حساسی مثل فرودگاه توشون قرار گرفته که از نظر ما اونا اولویت دارن.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2-3 سانتیمتر باشه ولی این نرخ 22 یکی از نگیم حالا بیشتر منطقه فرونشست در دنیا ولی یکی از نقاط قابل توجه هست که میشه بیشتر روش توجه کرد و زوم کرد. 급기야 이란 정부는 인공위성을 띄워 고해상도 화면을 확보해가며 테헤란 주변의 땅꺼짐 현상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속한 산업화와 농업 발전에 따른 과도한 지하수 활용을 멈추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보이그룹 워너원이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고액의 안표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고척 스카이돔 앞, 수많은 사람이 인사니내를 이룹니다.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탄생한 11인조 보이그룹 워너원의 고별 콘서트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체를 볼 기회,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티켓팅 실패해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맨날 밤새가면서 서치하고 검색하고 여기저기 사이트 다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뭐 사기도 당한 적 있었고 오늘 새벽에 간신히 구했어요. 콘서트 표의 원래 가격은 10만 원에서 12만 원. 하지만 높은 인기 탓에 현장에서는 10배가 넘는 가격의 안표가 등장했습니다. 얼마예요? 180. 200만 원 팔다가 180 파는 거예요. 주로 누가 사가요? 외국인들? 실제 판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는 1,650만 원의 표를 팔겠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거기 보시 지금 얼마에 올라와 있나. 거기서 학생들이 더 비싸게 판다니까. 나흘 동안 열린 이 고별 콘서트는 모두 8만 관객을 불러 모았고 국내뿐 아니라 일본과 홍콩, 대만에서도 생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데뷔 이후 1년 6개월 동안 워너원은 340만 장의 판매량, 세계 14개 도시 월드 투어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끝으로 해산해 각자 소속사로 돌아가 개인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앞두고 고인의 신앙과 나눔 정신을 기리는 한정판 LP 앨범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김수환 추기경 고에는 말로테의 주기도문과 종려나무 등 유명 성가와 찬송가 11곡을 트럼펫 연주가인 안희찬이 오르간 반주에 맞춰 연주한 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LP 앨범 속지에는 앨범과 같은 제목의 책에서 발췌한 이혜인 수녀와 법정 스님, 박노해 시인이 김수환 추기경에게 보낸 시와 서신도 담겼습니다. 경찰 내 뺑소니 전담반을 다룬 한국 영화 뺑반이 관객을 찾습니다. 또 애니메이션 명가 드림웍스의 대표작인 드래곤 길들이기 3도 개봉을 앞뒀습니다.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 최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안내 수마 싹 긁어 모아. 목표는 번호판 없는 튜닝카. 뺑소니 전담반인 뺑반으로 좌천된 엘리트 경찰 은시연. 매뉴얼보다는 본능에 의존해 뺑소니범을 잡는 순경 서민재와 함께 온갖 비리를 일삼는 사업가 정재철을 뒤쫓습니다.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뺑소니 사고를 소재로 한 액션 영화입니다. 큰 스크린에서 볼 만한 아주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그 인간과 인간의 감정과 그 뜨거운 마음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영화 안에 배우들의 연기력은 훌륭하지만 개연성 약한 스토리가 아쉽습니다. We did it. The world's first dragon Viking utopia. 바이킹 족장이 된 히컵과 그의 친구 투슬리스가 누구도 찾지 못했던 드래곤의 파라다이스인 히든월드를 찾아 떠납니다. 악명 높은 드래곤 사냥꾼인 그리멜 일당의 공격에 맞서 드래곤들의 안전도 지켜야 합니다. 6만 마리가 넘는 드래곤이 등장하는 장면을 비롯해 화려한 볼거리가 돋보입니다. 투슬리스와 온몸이 새하얀 드래곤 라이트 퓨어리간의 사랑 이야기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 최종편으로 감동을 자아내며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I want to make a very special ramen. 오로지 라멘밖에 모르는 아빠를 사랑한 엄마의 일기장을 단서로 싱가포르로 훌쩍 떠난 주인공 마사토. 그곳에서 아빠가 사랑한 일본 라멘과 엄마의 싱가포르 탕요리 바쿠테를 합쳐 요리를 만듭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다양한 음식이 관객의 침샘을 자극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원자폭탄 제작을 막기 위해 스파이가 된 미국의 천재 메이저리그 포수 모 베르그의 삶을 담은 영화입니다.
앤트맨 시리즈의 폴 러드가 주인공 역으로 열연을 펼칩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국계 캐나다 배우 샌드라 오가 골든글로브, 미국 비평가협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 이어 미국 배우 조합에서도 TV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샌드라는 현지 시간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25회 미국 배우조합 어워즈에서 킬링 이브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샌드라는 앞서 지난 6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진행을 맡아보며 TV 드라마 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고 한국어로 수상 소감을 말해 화제가 됐습니다. 할리우드의 흑인 파워를 보여준 슈퍼히어로 영화 블랙팬서는 영화 부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선동열 감독 사퇴 이후 공석인 야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김경문 전 NC 다이노스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김 신임 감독은 KBO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전승으로 우승했던 베이징 올림픽의 전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대표팀 감독이 어려운 자리였지만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고 수락 배경을 전했습니다. 10년 만에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김 신임 감독은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올 11월 프리미어 12에서 국가대표 감독 복귀전을 치릅니다. 김경문 감독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전승 우승을 지휘했습니다. 김 감독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1년 만에 국가대표 감독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프리미어 12 도쿄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더욱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가대표팀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얼굴입니다. 11년 전 베이징 올림픽에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야구팬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년 전 여름에 밤에 느꼈던 짜릿한 전율을 다시 한번 느끼고 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꼭 감아라 머리카락 빠질라. Trust TS. 새로 하신 트리바고 앱으로 원하는 호텔을 더 쉽게 찾아보세요.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호텔 가격 비교 트리바고 앱으로 스마트하게 호텔 트리바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이 과도한 인상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과도한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또 최근 일부 언론이 부각시키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미국이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그리고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고 설명드리고 시작하죠. 네. 미국 측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상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 거부해야 한다. 이 찬반을 단순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미국은 20% 가까운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고요. 반대한다, 그러니까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 가까이 나왔고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25.9%로 조사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반대가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저 의견을 보면 어쨌든 찬성보다 반대가 2배 정도 높으니까 네.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예. 그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철수를 협상 카드로 내걸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반대한다가 52%로 나왔고요. 이렇게 된다면 찬성하겠다가 30.7%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큰 변화가 없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제 예. 두 그래프가 조금 뉘앙스가 다른 질문이었는데 처음에는 58.7%가 반대했다가 두 번째 질문에서는 52%, 6.7%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지금 협상 카드를 먼저 내밀었는데 대략 이제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이상, 1조 1,300억 원이냐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주장하는 1조 이하냐 예. 이걸 두고 지금 우리 국민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하이볼 전략을 구사하는 그러니까 높은 볼을 던져서 가격을 후려치는 전략을 구사하는 걸 많은 국민들이 이미 외신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정부도 협상에는 좀 강경하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최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반대가 뭐 60, 70% 넘게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 성사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협상 과정에서는 우리 정부도 좀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신 여론조사 결과는 그러니까 미국 측이 미국 협상단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인상을 안 해주면 그런 요구를 했을 경우에도 우리 대표단이 반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52%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여론은 네. 과거의 여론과는 좀 달라진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했거든요. 예. 근데 왜 달라졌을까를 봤을 때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첫째는. 왜냐하면 중국이 굉장히 부상하면서 예. 우리가 균형자 외교를 해야 한다. 이 인식이 좀 커졌고요. 그래서 일방적이고 예속적인 한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하고 협력적이고 상식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측면은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면서 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감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핵화에 대한 논란을 계속 이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비핵화 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필요하다. 이거는 한미 동맹 간의 문제다. 필요하다. 주한미군은 필요하다. 예. 한미 동맹 간의 문제다. 예.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명확히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보에 대한 안도감이 좀 형성이 됐고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일방주의 이거에 대한 거부감 이런 측면이 맞물려서 어쨌든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 우리 국민 여론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지역 연령 대부분 다 반대가 우세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물었을 때와 그다음에 네.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제시됐을 때 이렇게 네. 비교해봤을 때요, 그 여론 차이가 크게 나타났던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네, 뭐 대체로 비슷했는데 크게 나타났던 지역은 영남권이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또 대구, 경북이었는데요. 예. 대구, 경북이 첫 번째 질문에서는 반대가 58.9%로 나타났는데 두 번째 문항에서는 37.6 대 37.2. 네. 그러니까 그러면 찬성하겠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조건이 붙는다라고 하면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찬성 쪽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죠. 네네. 네. 결국에 따져보면은 찬성 의견이 16%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도 4%포인트 가량 찬성 의견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역적으로 볼 때는 이 영남권 네. 확실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영남권에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가정이 붙으면 네. 좀 민심이 조금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영남권이 특히 이제 TK 같은 경우 이제 보수층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여전히 반응한다는 민감한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좀 흔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한미군 조건을 걸지 않았을 때는 예. 상당히 이제 반대 여론이 48%로 20대 같은 경우 이제 우세했는데 네. 이제 그 조건을 주한미군 결부 시에 철수 결부를 해버리면 약 찬반이 거의 엇비슷한 38.7대 그러네요. 40.9%로 20대가
흔히 신안보층이다 20대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예. 이 조사 결과에서 동일하게 좀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보수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도나 진보층에 비하면 주한미군 이 문제에 대한 철수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좀 확인했습니다. 아 근데 보수층은 그러니까 예상과 좀 달리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에도 단순 질문에도 미국 측의 인상 요구안을 수용하면 안 된다가 절반 가까이 나타났고 주한미군 이슈를 대입을 하더라도 반대가 아니죠, 바뀝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반대로 바뀌었군요. 네. 네. 그게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 지지층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이 좀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에서 찬성이 18.20%에 그쳤고 반대가 59.6%로 한국당 지지층에 비하면 반대 의견이 굉장히 높았는데 예. 이 주한미군 철수 가정을 했을 때는 또 바른미래당 지지층이 무려 30%가량이나 찬성 의견이 높아지는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찬성 의견이 48.9%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한국당 지지층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첫 번째 질문에서는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네. 질문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찬성 의견이 바른미래당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그 보수층 답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당 지지층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바른미래당은 조건을 붙였을 때 입장이 확 바뀌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인상 요구안을 수용해야 하냐라는 조건 없이 물었을 때도 찬성이 높았군요. 네, 네. 근소하게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건에 관계없이 찬성 의견이 높은 편이었는데 네. 예.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조건이 바뀌었을 때는 이제 찬성 의견이 많이 높아졌고 네. 한국당 지지층은 이제 본래 높았었고 뭐 네. 이런 차이가 그런 있었던 차이가 것 같습니다.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무당파 이런 네. 데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고요. 조건을 달아도 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조건을 결부시켜도 여전히 반대가 높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대가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정도 여론이면 우리 협상단이 협상을 할 때 좀 제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국민 여론이라는 게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이게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모아주는 게 좋습니다. 정부의 국익을 위해서 협상단에 힘을 좀 모아주는 게 중요한데 네. 최근 이제 여야 입장이 나온 걸 보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교착 국면이 있는 것이 정부의 무능 탓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는데요. 네. 지금 국민 여론을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미국 측의 부당한 요구,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협상단의 지렛대 역할을 국민 여론과 각 정당이 힘을 모아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이 대표께서는 협상 결과가 만약에 1조를 넘겼을 경우 1조가 네. 참 뭐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럴 경우에 국회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비준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의원이 있었는데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수혁 의원이었는데요. 예. 심리적 장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조 원은 심리적 장벽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그것을 넘어가면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국민 여론도 50% 이상 지금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예. 1조 이상의 금액으로는 동력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협상단이 여론조사 결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자, 긍정 평가가 47.7%로 나타났고요. 부정이 45.7%였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 오차 범위 안에 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1월 첫째 주에 데드크로스에서 1월 둘째 주에 이제 골든크로스로 바뀌었는데 긍정 평가가 좀 높아졌죠.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2,500명씩 조사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라서 보시는 그래프에 1월 둘째 주는 오차 범위 살짝 벗어나는 수준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거의 오차 범위 내 이제 근접한 긍부정이 붙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당내 손혜원 의원 논란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물론 이제 탈당을 해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기자회견 이후에는
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손혜원 의원 논란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됐는데 구속된 당일날 그리고 그 이후의 지지를 보면은 조금 뭐 0. 몇 퍼센트 포인트긴 합니다만 네. 좀 약세를 보였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방 SOC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조혜주 중앙선관위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 이제 파행 소식 등등이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뉴스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뭐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보 정권이 보수 정권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도덕성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 정권이 그래도 지난 정권보다는 도덕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이런 어떤 평가가 많았는데 최근에 여러 이제 도덕성 논란들, 기강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그런 어떤 상대 우위가 약화되는 추세가 아닌가. 그 지점에 이제 손혜원 의원의 건도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발생했던 여러 기강회의 그리고 이번에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좀 그런 인식을 가진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악재로 작용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연기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공정경제 장관에 의해서 스튜어드십 그 코드 행사를 그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대기업의 탈법행위, 중대 위법행위가 포착이 되면 연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야당이나 이제 언론들이 굉장히 그 비판을 좀 했습니다. 뭐 경제지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기업의 그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 뒤로 그 다음 날 이제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좀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뉘앙스를 표명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엇박자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이미지 그리고 후퇴한 거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거는 악재입니까, 아니면 호재입니까? 그 이제 지지층 결집에 있어서는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한국당 지지율이 이제 많이 회복이 됐고 보수층도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이제 반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사안이거든요. 어느 정도 역풍이 불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다지 뭐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지지율이 뭐 거의 횡보 이제 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의 지지를 보면은 목금 지지율이 뭐 그 전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미세하게나마 좀 빠졌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빠진 계층이 주로 이제 이 영남권이라든지 뭐 50대 뭐 이런 계층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 중에 하나가 설 민심 안정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35조를 투입한다. 그래서 역대 설에 비해서 한 6조 정도를 더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실제 이제 아직 밑바닥에서의 체감도는 아직 형성이 안 됐죠. 이번 주에 아마 조금 형성이 될 겁니다. 뭐 온누리 상품권들이 전통시장에 좀 풀리면서 전통시장들이 활성화된다든가 영업이 좀 나아진다든가 이런 체감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주까지는 아직 그게 시장에 확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경제 행보를 그래도 계속 누적했던 게 대통령 지지도 하락을 좀 막아낸 요인으로 보이고요. 손혜원 의원이 어쨌든 목포 현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불식하려고 했던 논란을 이런 측면은 다소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 좀 여쭤보겠어요. 대통령이 지난 연말부터 한 달 동안 계속 좀 경제 활력 행보를 하는데 앵커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진보, 중도, 보수층으로 나눌 때 우리 국민 중에서 어떤 층이 이 대통령의 경제 활력 행보를 약간 친기업 행보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기업에 투자를 촉진하라, 뭐 이런 규제를 완화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떤 층이 좋아하고 어떤 층이 못마땅할까요? 일단 뭐 진보층에서는 말씀대로 후퇴하는 거 아닌가, 개혁 그런 기조가 후퇴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보수층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별로 성에 안 찰 것 같고
중도층에서 환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실제 제가 국민 여론을 좀 청취해 본 결과 네. 진보층이 가장 환호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 속에서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좀 있는 예. 층이기도 하고요. 경제가 침체된 국면에서 경제 활력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혁신 성장에 대해서. 다만 이제 보수층은 좀 냉담했는데 좀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인식이 좀 있고 일회성으로 좀 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예. 대통령 경제 행보를 통해 대통령 지지도 올라가는 것을 좀 못마땅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기저도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낮춘 뉴스와 높인 뉴스들 하나씩 짚어봤는데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사안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주에는 이제 큰 사안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는 예비 타당성 네. 면제. 내일 발표돼요. 내일 발표됩니다. SOC에 대해서 거의 뭐 40조에서 60조까지도 네. 지금 그 각 시도가 하나씩 한두 개씩 냈는데요. 그걸 내일 11시에 발표한다는데 이 예타 면제가 지방은 좀 환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산 낭비 아니냐. 그리고 예. 과거에 그 토목건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거냐. 네. 그러니까 경제를 좀 활력시켜야 한다는 건 동의하고 균형 발전의 대의에도 동의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일인지 예. 이런 등등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총이 오늘 경사노위를 참여할 거니 네.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타의 물꼬가 과연 트일 건지 이것도 좀 관심이고 마지막으로는 설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설의 예. 물가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 민생 안전 대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지 이런 예. 부분들이 이번 주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박 부대표님 말씀 네. 이외에 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뉴스가 지금 있을까요? 이제 지난 주말부터 5시간 30분 단식 이 이야기가 결국엔 조혜주 선관위 위원 때문에 촉발된 한국당의 지금 예. 이제 전략인데 여러 가지 당내 안팎의 뭐 비난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중소상공인한테 12조 7천억을 풀겠다 이런 뉴스가 예. 지금 주요 뉴스로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뭐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뭐 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예. 또 중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층이 이번 주에도 40%에 못 미치는 지지율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예. 이분이 어느 정도 설전에 회복이 될지 이 부분 이제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 결과를 또 저희가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이번 주에 또 어땠는지 함께 또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예. 정당 지지율 보기 전에요. 지금 조혜주 논란 얘기를 했으니까 네. 설도 이제 임박했고요. 조혜주 논란이 이대로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올스톱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설 민심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약간 손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야 3당이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만 반발하는 게 아니라 야 예. 3당이 왜냐하면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2월 중순까지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예. 국회가 공전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든요. 그리고 한국당이 지금 릴레이 단식 농성 최근에 예. 이제 단식이란 말을 뺐습니다만 어쨌든 릴레이 농성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비춰지는 문제일까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고요. 초기에 단식자를 붙여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가 좀 반감이 됐고요. 네. 아까 있던 다른 제4당이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좀 오히려 손해 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님은 어떻게 근데 이제 보십니까? 국회 그 파행이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여당의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설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최근 2주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3주, 4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유리한. 네, 뭐 장기적으로 그건 봤을 아니에요. 때는 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한국당의 계획대로 보면 2월 1일까지 설 직전까지 이제 의원들이 네. 농성에 참여하는 명단들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설 연휴 기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자, 간단하게 그 정당 지지율 살펴보고 가죠. 네. 네, 자유한국당이 26.7% 최근에 못 본 지지율입니다. 뭐 2년여 만에 최고라고요? 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예. 25%를 넘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26.7%, 27%니까 20% 후반으로 올라섰다고 예. 얘기를 해도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뭐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조사 결과들도 있었는데 네. 여하튼 지난 대선 치르고 또 지방선거 치르면서 10% 중반 또 20% 초반까지 올랐다가 나경원 원내대표 등장 이후에는 아무튼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 이후. 네.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한 다음부터는 조금씩 23%, 4% 이제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대 출마 가능성, 그 외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가 미리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이 추세가 이어지겠습니까? 전당대회까지? 저는 약간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넘어야 할 산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송원석 의원, 그러니까 이해충돌과 관련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내부 갈등이 격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초전이었고 이제 본격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특히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게 자격 시비부터 지금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플러스 전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감도가 아직도 여전히 한국 자유한국당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력의 한계는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30%를 돌파하기에는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올해 첫 국회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이 주장을 확실히 전달해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를 확고하게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첫 국회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이번이 6번째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4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저공 위협 비행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해 국제규범이나 관례를 결정하는 게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은 서태평양 지역 해군 간 해양 안보 협력과 상호 신뢰 등을 위해 1988년부터 2년 단위로 하는 다자간 협의체로 오는 4월 과장급 실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도 화성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 남성 용의자 광모 씨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용의자가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박산 일대를 밤샘 수색하고 오늘 오전부터는 인력을 360명으로 늘려서 용의자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흉기에 찔린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현장 실습 중이던 고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당시 현장 실습생이던 이민호 군을 혼자 작업하게 하고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해 작업 중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선고에 앞서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는 고등학생 현장 실습 폐지와 반인권 행태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실종이나 조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와 수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충북경찰이 고성능 드론을 이용한 전담 수색대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드론이 하늘을 비행하며 야산 곳곳을 수색합니다. 잠시 뒤 드론 카메라에 실종자의 차량이 포착되고 경찰이 그 장소로 이동해 구조 활동에 나섭니다. 불법 도박이 이뤄지는 비닐하우스, 어두운 밤이지만 열화상 카메라가 하우스 내부에 숨어있던 사람까지 식별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운영에 들어간 폴 드론 수색대가 드론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과 범인을 검거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드론의 활용성이 높지만 그동안 드론 대부분을 민간 동호회에서 빌리거나 자비로 구입해 쓰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체 고성능 드론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충청북도가 5천여만 원을 들여 구입한 대형 드론 한 대와 소형 드론 한 대를 경찰에 무상으로 전달했습니다. 새 드론은 180배까지 사물 확대가 가능하고 장애물을 자동으로 피해 특정 인물만 추적하는 인공지능 기능 등이 갖춰졌습니다. 3km 떨어진 별장도 자세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화상도가 높기 때문에 이 중카림 같은 경우는 실종자 수색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단속 그리고 마약 수사 등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 드론 보급으로 100명이 1시간 동안 수색할 수 있는 면적을 단 10분 만에 탐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악지대가 많은 지형적 특성에 치매 환자의 실종 신고도 늘고 있어 드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경찰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기관과도 이 지역에서 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드론 협약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고성능 드론이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은 물론 사회 안정망 구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한국 CXO 연구소가 국내 200대 그룹을 분석한 결과 지난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이른바 젊은 임원이 1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회장으로 그룹을 총괄하는 40대는 LG그룹 구광무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이인옥 조선내화 회장 등 3명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오너가 출신 임원은 27살인 BYC 한승우 이사이고 오너 출신 여성 임원은 20명에 불과해 경영 승계가 여전히 남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대형마트보다 18%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각각 37곳의 27개 품목 가격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설 차례상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전통시장은 평균 22만 5천여 원, 대형마트는 27만 6천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채소는 전통시장 가격이 대형마트의 절반에 불과했고 수산물은 30%, 육류는 19% 저렴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청 남북도 의회 의장들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출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선언 15주년을 맞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논의된다면 지방 분권의 가치를 확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비극을 익히고 발전시켜 세상을 바꿀 반도체를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 협력사 등장이요! 귀하의 비급에 영감을 얻어 반도체 충착 설비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합체 신공이 도움이 돼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 요호라, 서로가 기술을 합치니 모두의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는구나. 강호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소?
SK 하이닉스와 1083개 협력사들은 상생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지만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아직은 영상인 것 같은데요. 퇴근길은 추워지는 겁니까? 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퇴근길은 출근길보다 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퇴근길 무렵 서울 기온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여기에 초속 6m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길 두꺼운 외투는 물론이고 장갑과 머플러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눈비 소식 없이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광주 영하 4도, 울릉도 1도, 금강산은 영하 4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5도, 광주 10도, 금강산 8도, 평양은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